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채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빵보다 망이란 주제예요. 그래서 빵이라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이제 애플,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을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그다음에 망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고요. 뭐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었냐? 네가 뭘 주커버가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 논리적으로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기업 광고 시장에 있고요. 저희는 기업 광고 시장 이런 쪽에서도 페이스북보다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구글 쪽이 훨씬 더 강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넣은 이유는 최근에 애플이 핸드폰 출하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면서 사실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이제 IT 관련 기업들이 많이 주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애플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 우려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가 만드는 생태계. 클라우드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은 지난 10년, 15년 동안 계속 클라우드 얘기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클라우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범주가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요. 그 위의 영역들에 대해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플랫폼에 영향되는 클라우드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I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나 AI 생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구글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니까 결론들이에요. 결론들이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결론은 이제 하드웨어랑 플랫폼 단에서의 결론이고요. 소프트웨어 단에서 결론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클라우드를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준비하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클라우드 재밌을까? 이 시점에서 사실 많이 공부가 된 영역인데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AI 쪽을 따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전공도 그쪽이에요.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이쪽이라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 점에서 만나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뒤에 설명드린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스퀘어 같은 해외 주요 기업들이 재미난 거는 한 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빅브라더들이 우리도 모르게 데이터 빼가고 있고 우리를 되게 못 살게 굴 것 같은 세상을 설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기업의 접점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다른 기업체에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플랫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접점을 확보해 나가는 게 결국은 플랫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접점이 확보가 되면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붙여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일단 이들이 원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접점을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요. 이제 저희도 각자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단점이 이러이러한 거 한 거야. 너 이 단점만 고쳐. 이 단점만 고치면 너는 훨씬 나아질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너는 장점이 이건데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잘 살려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정말로 나 아끼는 사람일까요? 여기서는 저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요번에 아마존, 구글을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소위 빅브라더잖아요. 빅브라더는 2000년도 인터넷 생태계를 창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생태계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조차 자신의 장점만 살립니다.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에서 가진 장점을 사용해서 기업의 접점을 만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깔린 영업 채널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사실은 아쉽게도 B2B,
기업의 세계에선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AI 쪽을 노력을 해요. 세일즈포스, 스퀘어 같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잘하는 것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연구한 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설명드릴 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이제 착실하게 따라와 주시면 이 뒤에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KT에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사건도 있었고 AWS에서 얼마 전에 뭐 멈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는 영역이 이 데이터 센터 영역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개념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판다, 정수기를 산다. 그러면 정수기를 그냥 사오잖아요. 뭐 LG나 무슨 어디 다나와든 아니면 하이마트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렌탈로 해서 사야 된다. 렌탈로 해서 월별로 구독을 해서 산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클라우드에 가까운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세계에서 이제 컴퓨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자신이 직접 다 하느냐, 남이 모든 걸 다 해주느냐의 영역에 따라서 온프레미스 자체 서버란 겁니다. 그리고 이아스, 이게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파스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사스라는 영역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창업했어요. 창업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창업한 겁니다. 이제 강연장을 빌려서 연사들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만들어서 이거를 플랫폼에 올리고 콘텐츠를 판매하는, 그리고 이거를 공유해서 가입자와 구독자를 확보하는 사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거를 이제 녹화한 거를 내 컴퓨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다 놓고서 쓰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엄청 좋아하겠죠. 그리고 관리도 다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 자체 서버입니다. 자, 이아스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영상 올리려고 보니까 저희도 오늘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80 필요해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메가가 막 1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하드가 몇 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 용량만큼은 어떻게 내 노트북에서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요 저장 공간 그리고 요 하드웨어 단만 이제 그래 아마존 거 써야겠다, 남의 거 써야겠다 하고 맡기면 이게 이아스입니다. 오늘 강조를 드릴 부분은 이제 다 아시는 이아스, 아마존의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파스나 사스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만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의실, 강의실, 컨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걸 개발할 때 그걸 다 제가 막 프로그래밍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준 툴 같은 게 있습니다. API라고 하고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남의 걸 써가지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리면은 그거를 막 예를 들어 서버의 수가 너무 많이 몰리면 가끔씩 이제 어떤 사이트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폭주해서 뻗어버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면 뻗을 수 있죠. 알리바바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것처럼 폭주하게 되는데 그런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런 또 밸런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남의 걸 쓰면요. 그게 이제 파스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이 모든 걸 다 남의 거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드웨어서부터 나는 그냥 이걸 활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남의 걸 쓰면 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직접 하냐, 남에게 맡기냐 그 단계에 따라서 온프레미스,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릴 거는 이아스라는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인데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앞으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이렇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클라우드 이제 앞으로 성장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요즘 주가 많이 빠지는데요. 데이터 센터 앞으로 성장 많이 할지 걱정되는데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영역은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안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남이 관리한다는 게 외국에 있는 기업이 관리한다는 게
네이버나 가비아에서 관리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과도기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서버를, 우리 거를 데이터 센터에 놓긴 놓는데 우리 걸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센터 되게 뜨겁잖아요. 막 예를 들어 예전에 블록체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채굴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뜨거워요. 계속 돌아가고. 덥기 때문에 뭐 공조도 잘해줘, 에어컨도 잘해줘도 이런 관리는 솔직히 기업이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위치만 남의 걸 쓰고 서버 내 거 쓰고 이런 식으로 과도기적으로 씁니다. 근데 진짜 아예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어떤 데서 많이 하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게임 업체, 게임 업체나 컨텐츠 업체, 영상 업체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게임을 런칭했는데 그 게임이 갑자기 뭐 다음 주에 런칭하는데 뭐 10,000 다운로드가 될지 아니면 100만 다운로드가 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만 다운로드가 돼도 문제고 10,000 다운로드가 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트래픽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외주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들은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는 컨텐츠 업체 어쩔 수 없이 남한테 줘요. 근데 그 외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자체적으로 아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다. 데이터 센터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파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파스는 뭐냐면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 시장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 뿐 아니라 저는 앞으로 시장 성장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단순히 기업들이 쓰고 있는 서버를 외주 주는 영역뿐 아니라 이제 그 서버를 외주 준 거에 더해서 기업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 애플리케이션들, 트래픽들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 시장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진 거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도 더불어서 커질 걸로 봅니다. 파스라는 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파스라는 건 뭐냐면 앞서 이제 이아스라는 게 하드웨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파스라는 개념이 이번 주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이 파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동영상 콘텐츠를 이제 공유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어디서 제일 많이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하시냐면 카페24 같은 데서 합니다. 가비아, 카페24 같은 데서 이제 되게 쉽게 그러니까 딱 쇼핑몰만 하실 거면 카페24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서버 이제 임대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천 원, 뭐 몇만 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임대하고 거기서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클릭하면 돼요. 클릭해서 내가 이런 기능 넣고 사이트 이렇게 디자인 만들고 해서 여기서 게시판 이렇게 낼 거고 하면 진짜 얼마 안 걸리고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파스에 가깝습니다. 이 파스라는 거는 기업체가 이제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업체가 어떠한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게 도와주고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카페24는 쇼핑몰 분야에서는 파스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관련돼서는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이란 게 뭡니까? 플랫폼이란 거는 결국은 그 위에서 놀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플랫폼 와서 해라. 대신 싸게 편하게 해줄게. 이게 카페24예요. 근데 이제 카페24는 쇼핑몰 분야에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핑몰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업하고 싶다. 내가 동영상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다른 류의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뭐 소카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직접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마존 AWS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가베아나 카페24 가면은 쇼핑몰 이외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쉽게 자동 설치를 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직접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로드 많이 걸리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리고 리눅스 공부해야죠. 그리고 뭐 오라클 공부해야죠. 그래서 다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마존이 여기서 혁신을 만든 게 뭐냐면 이 파스라는 개념이고요. 이 파스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마트를 가면 오뚜기 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풀무원 콩나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PB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걸 다 써. 너희들이 운영체제건 아니면 프로그램 만드는 거건
트래픽을 관리하는 건 우리가 만든 쉬운 툴이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다 써. 그 대신에 우리 것만 써.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라는 거는 아마존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자신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API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쉬운 툴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써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이 시장이 커지면 개발자들이 들어옵니다.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계속 그걸로 설명드려 볼게요. 컨텐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장인데 고용을 한 거예요. 고용을 해서 야, 우리 개발자님, 우리 요거 프로그래밍 언어를 못 써야 될까요? 어디 거 써야 되고 어디다가 서버 놔야 될까요? 사장님이 알 리가 없잖아요. 고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즘 다 AWS 써요. 아마존 써요. 거기서 하면 훨씬 더 편하고요. 강력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반박을 못 해요. 그 영역들은 사장님들 별로 관심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개발자들을 보섭해야 돼요. 개발자들을 보섭을 하면 그 프로그램 전체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 트래픽이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볼게요. 이게 내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요거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굴해 놓으실 거예요. 아마존이 기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뭐 대기업입니다. 뭐 H 대기업,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K 대기업을 가가지고 우리 서버 쓰세요. 영업하는 방식도 있고요. 반대로 그들이 우리한테 알아서 달려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제일 좋은 영업은 그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하는 방식은 수많은 앞으로 탄생할 기업들에게 판을 만들어주고 알아서 다 우리 거를 만들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자동으로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쌓아 나가게 하는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마케팅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이 파스라는 영역이 커지면 그런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런 파스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글도 그렇고 이거 짧게 넘어갈게요. 구글도 그렇고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건 짧게 결론만 설명드리면 워낙 4차 산업혁명이 끝난 게 아니냐. 너가 뭔데 지금 빵 주가 빠지고 있는데 이제 안 끝났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봐 숫자 하나만 넣어놨는데 가트너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 전망기관, IT 전망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고요. 이아스라는 게 하드웨어,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가까운 클라우드고 이 시장이 앞으로 20%대 후반에 빠른 성장을 2021년까지 지속해 나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많은 성장이 남았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 파스란 시장입니다. 이 파스란 시장, 사스란 시장에서 앞으로 많은 성장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아스 데이터 센터 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에서 현재 점유율을 보셔야 돼요. 아마존이 2015년, 16년, 17년을 보면 39.7%, 53.7%, 51.8%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빠르게 세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면서 지금 13.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이 굉장히 미미해요. 알리바바 그리고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빅4라고 하죠. 이 빅4의 시장 점유율을 합쳤을 때요. 요 차트는요. 저희가 이제 이리온 스튜디오 유튜브에 보시면요. 나중에 저희 뭐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알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리온 스튜디오라고 유튜브 가면은 저희가 요 차트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망의 시대로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기업의 MS를 합친 게 중요합니다. 이 합산 빅4의 점유율이 보시면 2015년에 49%에서 2016년 69%, 2017년에 73%까지 늘어나요. 세상에 그 어떤 시장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메이저한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빅4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나거든요. 점점 경쟁은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시장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이들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선점해 놓은 판이 크다. 플랫폼의 영역에서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거를 더 과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파스다. 이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마존은 뭐 짧게만 설명드리면 최근에 뭐 주가 빠지고 뭐 슬로우한다 얘기 있었지만 슬로우했던 영역은 AWS 지금 설명드리는 클라우드 영역이 아니라 이 기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서 소폭 미스한 것 때문이다. AWS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을 지속했다. 그리고 AWS가 아마존의 미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이 파스로 구축을 한 플랫폼은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 파스는 또 하나 예를 들어 그거를 구축하면 이하스까지 따라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캡티브 효과가 있어요. 캡티브 효과는 한 번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이제 잠긴다는 거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지인 중에 카페24에서 플랫폼 만드시는 지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열심히 플랫폼 이제 쇼핑몰 만들고 계신데 하는 얘기가 여기서 만들어도 이거 나중에 다른 플랫폼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생각보다 거기 워낙 편리하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 옮기려고 그러면 훨씬 더 밑에 레이어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하물며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AWS는 이마트로 치면 PB라고 그러셨죠. 그런 PB의 영역에서는 하물며 그 툴까지 다 아마존이 제공한 걸 쓴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캡티브 효과가 강해지는 거고요. 한 번 들어왔을 때 락인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 구축되고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게요. AI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발표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집에 가기 전에 꼭 기억해 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연초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썼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뭐 열심히 공부해서 썼는데 내용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좀 나쁘게 썼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포럼도 다니고 설명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좀 큰 자리에 초청돼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느낀 게 이제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열심히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제 생각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뭐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일회성으로 그렇게 발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블록체인의 그 당시에 재미난 거는 한국에 어떤 나쁜 기업이 있고 뭐 사기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글로벌한 탑 VC들이 그래도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밸류에.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브라더들이 왜 블록체인에 투자를 안 할까? 그들은 그 당시에 뭐에 올인하고 있었냐면 AI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왜라고 생각하냐면요. 세대의 전환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전환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갔어요. 1999년도에. 온라인을 가고 온라인에서 모바일을 갑니다. 2000년대 후반에. 그 다음에 현재가 모바일 생태계예요. 근데 모바일 생태계에서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10개 이상의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 앱을 깐 사람은 정말 저는 세 손가락 안에 꼽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앱을 설치를 안 해요. 제 핸드폰이 256기가예요. 근데 이 556기가를 많이 남아돌잖아요, 당연히. 누구의 말하면 영원히 다 못 채울 거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벌써 4분의 3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워요. 그냥 거추장스럽다고. 지저분해 보니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더 이상 새로움을 느끼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한 것 자체. 그게 뭐냐면 굉장히 성숙했고 세대가 변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 블록체인을 넘어간다면 그 세대가 변하는 겁니다. 플랫폼이 전환되는 거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새로 깔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빅브라더들은 블록체인 투자 안 했을까? AI가 그들이 생각한 플랫폼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래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눌러요. 그걸 읽고 보고 씁니다.
근데 AI로 세대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제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제가 알렉사야, 지니야, 오케이 구글아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그걸 듣고서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를 들어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는데 이봐 알렉사야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을 가는데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알려줘. 그럼 알렉사가 그 과정은 안 알려주고 결과만 알려줄 겁니다. 반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홍대를 예를 들어 놀러 가요. 홍대 놀러 가서 놀고 싶은데 이번엔 지니야 내가 미슐랭 이번에 빅구르망 들어간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한번 추천해 줘봐. 그러면 그들은 이 앱은 네이버 블로그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한 트래픽 경로에 따라서 그들이 결과물만 출력해 줄 뿐이에요. AI로 넘어가면 뭐냐면요. 세대가 전환되고 플랫폼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의 순서가 쫙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더 이상 그때도 똑같은 순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이 자료 설명드리면서 그래요. 아마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럼 아마존 다 먹고 나면 걱정되는데요. 한국 증시는 그러면 우울한 내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 시장, 미들웨어 시장이 있어요. 하드웨어 미들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투자이기에는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장으로 가면 최소한 애플리케이션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승자들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위너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4차 산업을 갔을 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도전을 하시면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제2의 직방 만들래. 지금 이제 와서 제2의 쿠팡 만들래 해봐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가면 새로운 창업의 기회들, 새로운 성장과 성공의 기회들이 우수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뭐 간단한 사례들이고요. 요 한 부분만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최성원 연구원의 소프트웨어 쪽을 설명드릴게요. 뭐 더 궁금하신 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Q&A 시간을 좀 길게 뒤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요번 자료에서 망이라 그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넷플릭스에 연관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증이 많았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데이터가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요인을 보면 기업들이 우리가 쓰고 있던 서버를 남한테 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4차 산업이든 자율주행이든 또는 그런 먼 미래까지 안 가도 영상에서 생기고 있죠.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이 1080p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4K로 넘어가면 이제 2160이 되고요. 이론적으로 4배가 되죠. 화면이 4개가 되니까. 유튜브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1080p로 재생이 됩니다. 아직은 4K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영상이 요 PPT에서는 그 데이터는 생략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데이터 트래픽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 영상 안에서도 넷플릭스와 구글 같은 넷플릭스와 유튜브죠. 구글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 점들이 뭐냐면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세 군데가 있어요. KT, 얼마 전에도 사건이 터졌었죠. KT, LG, 그다음에 KINX라고 이제 한국의 망 사업을 하는 세 가지 사업자가 있고요. 솔직히 저희 이 시점엔 몰라도 돼요. 왜냐면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서. 근데 원래 네트워크란 거는 그 망 사업자 안에서만 교신이 됩니다. LG는 LG끼리, KT는 KT끼리, KINX는 KINX끼리. 근데 그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거는 이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라는 중간에 두고서 이 허브를 두고서 라우터를 두고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이게 벌떼처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 사업자만 이어주면 통신이 되는데 유럽은 그 사업자들이 나라마다 있고 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중계를 안 하면 엄청나게 중복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또 이제 대륙 간에는 어떻게 있냐면 해저 케이블망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망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중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파봤어요. 데이터 센터도 파보고 요 네트워크 장비도 파보고 열심히 파본 결과 이 시점에서는 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단보다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이따 최선희 연구 설명드릴 겁니다.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단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의문점이랑 그다음에 제 자료의 결론, 혹시 한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더 같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전체 밸류체인이요. 그래서 하드웨어, 네트워크 단부터 해서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단까지 이런 모든 밸류체인에서 고수익성, 누가 수익성이 가장 높은가로 누가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따 최성원 연구원이 설명드릴 세일즈포스나 스퀘어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단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단에 아마존 들어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단에 이런 보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런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에서 코로케이션 업체들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마진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아마존이겠죠. AWS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고수익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31%의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이 전체 밸류체인에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결국은 저장되는 공간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잘 아시는 그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맨날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OP 마진을 50-60%를 가져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 밸류체인에서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각자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각자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켰고 가장 고도화시킨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다. 우리나라가 이 밸류체인으로 가면은 아마존 말고 먹을 게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신 걸 생각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럽게 이 밸류체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에서 이미 고도화 및 독과점을 이뤄낸, 글로벌한 독과점을 이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점이 있는데요. 컨텐츠 업체가 예를 들어 구글, 넷플릭스 같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막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자기 힘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엄청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도. 근데 본질은 저부가가치예요. 요약하면.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승자가 나오지 않은 시장에서 굳이 저부가치에 있는 기업들을 현 시점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최성원 연구원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비즈스모켓 담당하고 있는 최서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같이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2015년부터 도전비존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쪽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냥 제가 RA를 화학 정유화학 RA를 했었는데 사실 산업이 되게 다르잖아요.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스펙클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사업 쪽에서 좀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이파크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돼서 홀딩스 제 전략팀에서 한 1년 있다 다시 여의도로 다시 왔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이번에도 자료를 좀 같이 쓰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좀 다르게 사스 쪽 담당하게 됐고요. 사실 이 제목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 사실 제가 창의성이 없어갖고 자료 쓸 때 정말 밋밋하게 제목을 항상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바로 생각나서 좀 제목을 쓰게 됐는데, 갑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가장 흔한 예로 건물주를 보통 갑이라고 하잖아요. 세입자들 을이라고 하고, 왜 그 사람들을 갑이라고 할까 생각해보면 권한이 있거든요. 어떤 세입자를 드릴지, 내가 월세를 얼마나 정할지, 계약을 더 안 해줄지, 연장해줄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꼭 비단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특히 이게 플랫폼으로 가면은 사실 이게 되게 세지거든요. 제가 인터파크 잠깐 있을 때 얘기를 해드리면은, 당시에 인터파크의 가장 큰 고민이, 제가 이때 2014년도였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그때부터 사실 IPO 하고 나서
그 당시엔 되게 좋았는데 트래픽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특히 쇼핑 쪽에서. 그래서 이 트래픽을 어떻게 만회를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사실 인터파크는 그 회장님이 이제 90년대 처음에 창업을 해서 이제 큰 회사기 때문에 사실 자존심이 되게 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터파크 쇼핑이 물건을 이제 네이버 쪽에 오픈을 안 시켰어, 노출을 안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뭐 겨울이니까 전기 난로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치면은 안에 쭉 많은 전기 난로들이 쫙 뜨잖아요. 근데 인터파크에서 파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전기 난로 노출이 안 됐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제 헤게모니가 그 네이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뺏겨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2014년도에 네이버 쪽에 오픈을 시켰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오픈시키고 나자마자 다음 달에 보니까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매출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인터파크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트래픽이 느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위에 분들이. 그래서 이건 좋아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되는 건데 좋아하고 있네라고 해서 저는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갑입니다. 네이버는 되게 무서운 업체인 게 트래픽을 사실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죠. 인터파크 같은 업체를 사실 인수하는 거는 사실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럴 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냐면은 셀러들 관리하는 거는 사실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 쇼핑 쪽에 가면 MD분들이 몇백 분 계세요. 일일이 다 셀러들을 다 관리하는 건데 네이버 입장에서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창업 시에는 같은 플랫폼 업체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는 그들의 위에 올라간 플랫폼이 된 거죠. 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결국 이 연장선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일즈포스랑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터파크처럼 형님이 있으면은 그 형님 말을 최대한 잘 들으면서 병이 아니고 한 을 정도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 좀 당돌하게 미국에서 좀 개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빅브라더들한테 좀 개기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랑 스퀘어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C. 물론 B2B긴 하지만 사실 C에 가까운 B2B. 그들을 그 접점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면은 사례 사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서 이제 사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례 1인데 A씨가 이제 유리생활법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신용카드를 내미니까 3,000불짜리였는데 결제를 못해갖고 매출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빡쳐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실제 사례거든요. 이게 스퀘어의 창업 계기입니다. 이 아저씨가 실제 그 주인공이고요. 이제 지금 같이 공동 CEO를 스퀘어 공동 CEO를 맡고 있는 맥켈빅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생각하시면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카드를 내밀었는데 왜 결제를 못하지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유럽 요즘에 미국도 좀 그나마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근데 유럽이나 중국 가시면 아마 여행 가셨을 때 신용카드 결제 안 된 경험들 사실 한 번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제 카드 결제하려고 하면은 비자냐 마스터냐 사실 물어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계를 꺼내서 결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결제 그냥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 보면은 결제 환경이 상당히 다른 점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카드 결제를 할 때 어떤 카드 쓰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꽂고 결제를 긁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벤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연치 않게 어제 오늘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된 이제 그런 뉴스였는데 이 벤이라는 업체가 사실 우리를 결제하기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공통 중개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드사를 대신해서 중간에 귀찮은 일들을 다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대표적으로 뭐 나이스 같은 업체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벤이라는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비즈니스고 해외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KHL, 뭐 S 카드사, 기타 등등이 있으면은 이렇게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다. 그래서 마스터로 쓸 거냐 비자로 쓸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1대1로 다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게 이들을 다 합쳐서 퉁쳐갖고 얘가 다 중간에 알아서 다 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귀찮은 것들을 대신 해주는 대신에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죠. 승인 업무라고 하는 게 저희 카드 뭐 한도 다 됐는데 긁히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카드 한도가 찼다 안 찼다 같은 것들 이제 말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들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 받아먹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end포인트 같은 거 예를 들어 사용한다고 해도 포인트 있냐 없냐 같은 거 긁은 순간 알잖아요. 그런 게 다 벤사들이 하는 거고요.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돈 받아야죠. 가맹 뭐 그런 것들을 업무 처리해주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이 승인 업무, 매입 업무 통해서 수수료를 이제 벤사들이 이제 이게 매출액으로 잡히고요. 카드사들 이제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비용이죠. 대신에 이제 얘네한테 돈은 이제 비용이라서 사실 벤사 뭐 얘가 약간 뭐 첨언을 직접적인 연관이 된 건 아니지만 첨언을 드리면은 최근에 뉴스가 나왔으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면은 사실 벤사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요. 근데 피가 내려가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되게 혈안이 될 거예요. 비용단을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사람도 자르고 하겠지만 요게 있거든요. 벤사한테는 승인 수수료랑 매입 수수료가 본인들의 매출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게 벤사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요 수수료 깎으려고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깎여왔습니다.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비즈니스인데 미국엔 요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아저씨가 카드 결제를 못한 겁니다. 특히나 문화가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후불 문화에 대해서 사실 되게 후한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벤사 입장에서는 이 카드사를 대신해서 가맹점들을 막 모집하고 다녀야 본인들 수익이 극대화돼요. 가맹점이 많아야 요 수수료들을 받아 먹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가맹점 그 영업을 뛰어다니거든요. 최대한 많이 발굴해야 한 명이라도 긁어야 본인들 매출액이 극대화하게 되기 때문에 긁어 막 합니다. 지금은 금지됐지만 거기에 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포스 기기 저희 근무를 포스 이렇게 기기 있잖아요. 긁으면 그런 거 벤사가 가맹점한테 무료로 깔아줍니다. 무료로 깔아주는 대신에 우리 거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벤사 입장에서도 가맹점 많으면은 본인들 이 수수료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가맹점 많아지면 자기네들 어쨌든 카드 수수료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구멍가게 가도 카드 결제 다 되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저씨가 혼자 사업하던 아저씨인데 결제를 못했던 거고요. 이 아이디어를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요. 친구가 이제 그 트위터를 창업한 잭 도시라는 사람인데 잭 도시가 스티브 잡스랑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걸어온 길이 되게 비슷해요. 잡스가 애플 창업했다가 중간에 쫓겨났다 다시 들어갔잖아요. 잭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저씨가 자기 친구한테 잭 도시한테 나 결제 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그 당시가 우연치 않게 쫓겨나 있을 때고요. 절치부심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저씨 자기 친구가 나 결제 못했다라는 얘기 이제 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창업을 한 기업이 스퀘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스퀘어냐고 보면은 네모네서 그래요. 되게 쓰기가 되게 간편한데 이게 아이폰에다가 뭐 어떤 핸드폰인지 완전히 이거 꽂고요. 그냥 결제하면 돼요. 그러면 다 긁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이제 약간 벤사처럼 비즈니스를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신청하는 게 되게 간단하고요. 미국엔 저희 민증 번호라고 있지만 걔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랑 이메일 주소 해갖고 신청하면은 다음날 이거 무료로 옵니다. 무료거든요. 하드웨어도. 그래서 앱 다운 받아서 꼽고 긁으면은 결제 다 돼요. 어느 카드든지.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 하사편은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벤사 있는데 이거 굳이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결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여기에서만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잭 도시가 트위터를 창업한 아저씨인데 이거 하드웨어 결제 수수료 먹겠다고 사실 창업을 했지는 당연히 않았을 거고요. 많은 거를 머릿속에 빅피처를 그리고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확대한 걸 보면은 2009년도에 이제 이 스퀘어 리더 하는 걸로 결제 시작했고요.
몇 년 동안은 이것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 최대한 늘리는 거를 몇 년, 한 5년 정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요. 딴 사업들 안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뭐 페이팔이라든지 그런 업체들도 사실 경쟁사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쓰던 고객들을 이제 접점을 최대한 늘려놨으니까 락인을 시켜야 되겠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서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갖다 좀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희 뭐 알리바바 케이스를 워낙 잘 알고 있는데 대출 서비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캐비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배달의 우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 모델하고 똑같은데 음식 배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좀 그 위블리라는 쉽게 말해서 카페 입사 같은 거거든요. 인수하는 그런 지금 그 접점 어떤 확대를 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사업 고도화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소프트웨어 툴을 좀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소상공인이거든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1인 기업들 있잖아요. 뭐 동네에서 미국에는 시골들 깡촌도 되게 많은데 뭐 동네에서 혼자 커피 팔고 있다 뭐 그런 사람들 상대로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꿈도 못 꿨던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장 관리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데 매장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스퀘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결제조차도 안 됐던 회사 그 가게였는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이것 걸까지 쓰려고 하면 사실 오라클이나 셉에 연락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 툴을 그냥 무료로 다 제공을 이제 해주기 이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카드를 긁으면은 고객이 뭐 단골 고객이 얼마나 오른지, 어떤 고객이 얼마 쓰는지, 어떤 고객이 주로 뭐 시키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 쪽 소프트웨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내가 레스토랑 한다고 하면은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해서 얼마큼 매출을 올리더라. 그리고 그 직원 이제 출퇴근 기록도 남겨야 되는데 거기도 다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 앱을 통해서 다 소프트웨어 통해서 다 주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 경쟁사죠. 페이팔이나 그런 그 업체들을 좀 이기려고 했던 제공해 준 거고, 이건 2014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던 건데 스퀘어인데 요거를 사실 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뜬금없이 갖다 붙일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래 이 그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갖다 붙일 수 있었던 건데 뭐냐면은 결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승인 업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중간에 이게 프로든지 아닌지도 다 도민들이 이제 판단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친구랑 짜고 막 긁고 나서 카드 막 긁어요. 물건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폐업 신고해버리고 매출만 이렇게 돈 못 먹고 튀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상거래 같은 거 잡는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 스퀘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돈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고, 한도 같은 거 사실 되게 측정하기 쉽겠죠. 왜냐면 이 회사 그 가게가 매출 얼마를 키고 이익 얼마 찍히고 이런 거를 데이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대출 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대출 서비스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재밌는 건데 이것도 2014년도에 캐비아라는 회사를 이건 인수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처음부터 이거를 만들어낸 거 아니고, 캐비아라는 거는 요 아저씨가 지금 요 캐비아 백을 들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음식 배달 우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사실 그 유튜브에 캐비아 치면은 사용하는 방법들 되게 상당히 되게 동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퇴근을 뭐 집이 만약에 마포인데 제가 퇴근하다가 뜨는 거예요. 이게 나 좀 요즘에 돈 좀 벌고 싶다. 술 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앱을 켜보니까 내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마포에 우연치 않게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주문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앱을 켜고 그 음식점에서 음식 받아서 그쪽에 갖다 주면은 전 중간에 이제 그 배달료 먹고 약간 이런 비즈니스인데요. 이거를 사실 론칭했던 이유도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에 이제 뜬금없이 론칭했던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 고객들을 최대한 락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결제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툴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까지 해줬으니까 배달까지 하면은 되게 좋은데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기도 어렵고 외주 배달업체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데이터도 많이 쌓이거든요. 훨씬. 이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올해 8월에 인수를 했던 회사인데 위블리라는 회사 인수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카페2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한 기업들은 미국에 여태까지 좀 있었어요. 워드프레스라는 회사도 있는 것 같고 웩스.com이라는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비슷한 회사고요. 쇼핑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뭐 그 오프라인 가게를 내가 열어서 조그맣게 사업만 하다가 이거 다 무료입니다. 근데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는 다 툴이고요.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고 결제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엄보 주면은 이제 사실 되게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굳이 8월에 인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사업이 발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주목해서 본 거는 지금까지는 아니었고요. 사실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좀 획기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콜라보 자료를 쓸 때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대화를 하고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되게 놀랍던 게 서로 각자 자료 쓰다가 한 점으로 모여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똑같은 거 하고 있네 얘네가. 뭐 빅브라더든 뭐든 결국 이제 파스고요. 이게 뭐냐면은 파스라는 게 이제 플랫폼을 올려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구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 사진은 이게 쉑쉑버거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는 건데, 지금 현재 스퀘어의 결제 솔루션 쉑쉑버거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제하는 솔루션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가 아무리 스퀘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사실 이런 큰 업체한테는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내가 알아서 쉽게 내가 원하는 모양 아니면은 기능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 툴을 제공해 주면은 사실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퀘어 입장에서도 고객 접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확보하면은 이거 한번 종속되면 이제 다른 결제 솔루션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결국에는 이제 지금 파스 쪽으로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 결제도 최근에 미국에서 스퀘어 솔루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스까지 감으로 해서 고객 접점 일단 최대한 확보하고 그들 락인시키고 여기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도 얻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팡이라든지 망 업체들은 하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약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뭐 답이 이미 나와서 이거 오라클이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사실 비슷한데 제가 굳이 사례를 왜 넣어놨냐면은 이 오라클 아저씨가 베니오프라는 아저씨인데 천재예요. 그래서 26살에 오라클의 부사장이 됐고요. 26살에. 근데 아직까지도 기록 안 깨지고 있는 기록인데, 그리고 이 아저씨도 사실 잡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대학 때 애플에서 인턴하면서 잡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 영향 때문에 아마 이 회사를 창업한 게 아닌가라고 사실 다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스란 개념을 처음 만든 아저씨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사실 사스라는 개념 자체는 아카데믹한 개념 자체는 사실 80년대 초반에 나와 있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거 실제로 이제 돈 버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 베니오프라는 아저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오라클 출신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CRM 되게 잘하는 회사잖아요. CRM이라고 이제 고객 관리, 영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해 주는 건데,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과거엔 다 기업에서 설치를 했죠. 이 아저씨가 나올 때 외쳤던 구호가 딱 이거는 노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본인도 소프트웨어 회사면서 노소프트웨어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이 노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 깔아 쓰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깔아 쓰는 소프트웨어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6살에 부사장이 됐는데도 뛰쳐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뒤에 말씀드려서 더존비주라는 기업이 사실 첫 번째 지금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롤모델이 사실 세일즈포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사스로 이런 것들 제공해주고, 지금 돈 받는 것도 사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다 창안했거든요. 메인터넌스 비라고, 그러니까 라이선스 피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걸 사용할 때 돈을 받고 매 월이나 매 분기나 매년마다 중간에 이제 사용료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 버는 비즈니스를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스 개념 만들었고, 당연히 파스라는 것도 당연히 이 회사는 하고 있고, 2008년부터 사실 파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스라고 하는 게 아까 아마존 같은 회사가 당연히 되게 잘하지만
오라클도 지금 미국에서 세컨 티어급으로 파스 비중이 상당히 지금 되게 높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RM을 쓰고 있는 기업이 원하는 뭐 것들 갖다 붙일 때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데 들어가서 딱딱딱 뭐 갖다 붙이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툴들 다 이미 2008년도부터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파스 얘기하는데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것도 사실 되게 처음에 자료 쓸 때 송시호 연구원님이랑 얘기 안 하고 하다 보니 얘기 안 했었는데 이것도 위에 있던 빅브라더리랑 되게 겹쳤던 부분인데 이 회사가 작년부터 가장 크게 힘쓰고 있는 게 AI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회사가 메리어트 호텔 체인 있잖아요. 메리어트랑 지금 메리어트가 얘네 고객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AI를 론칭하면서 베니오프가 직접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분 인터뷰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면은 영업하는 방식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메리어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에 대해 단골 고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호텔 체인에 가는 거예요, 메리어트에.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샌드위치를, 그러니까 뭐 음식을 시켜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서 그 유선 전화를 이제 이게 들겠죠. 그래서 프런트에 전화를 해서 평소에 먹던 걸로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프런트 직원이 누군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졸라 찾겠죠. 이제 막 뒤져갖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뭐 시켰는지. 그러면서 이제 룸서비스 갖다 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아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위에다 AI 플랫폼을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주는 것들이 이 회사가 사실 애플이랑도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시리를 켜서 호텔에 들어가면서 남의 평소에 먹던 거 갖다 줘라고 하면은 그 AI가 직접 그 세일즈포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훑어서 그 사람이 평소에 뭐 먹고 어떤 거 시켰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아서 이제 다 해주도록,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론칭을 했던 게 이 AI 서비스고요. 그래서 요건 사실 론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성공을 지금 뭐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사실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다 넣어놨고요. 어쨌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기업은 많은데 사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확실한 고객 접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락인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결론이고, 근데 그런 많은 사스 기업들 중에서도 진정한 플랫폼, 그러니까 갑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파스 땅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럴 만한 그런 그 사업들을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냐를 좀 특히 해외 기업들 보실 때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존비존 뭐 제 커버리지 기업이라서 그냥 그때 넣어놨었고요. 더존비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파스까지는 아직은 못 갔고요. 사스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 이 회사가 원래는 롤모델이 세일즈포스였거든요. 원래는 롤모델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신규 사업들 런칭하는 것들을 보면은 스퀘어를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재밌는 점이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제 파스 땅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파스 땅까지 못 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부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